지리적 요건을 이용한 뛰어난 전략 전술로 수많은 전투에서 승리해온 한국. 그런 한국인을 해외에서는 전투 민족이라고 평가합니다. 이러한 특성은 현대에 와서도 유감없이 발휘되고 있는데, 특히 게임 분야에서 한국인의 존재감은 외국인들에게 공포 그 자체로 불리고 있습니다. 같은 게이머들은 물론 개발자마저 경악하게 만든 한국의 미친 게임 실력, 그 충격적 사건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인의 게임 실력을 두고 흔히 고인물이라는 표현이 자주 인용됩니다. 어떤 게임이든 단순한 승리를 넘어 상대를 농락할 정도의 실력을 지칭할 때 쓰는 이 말은 과거 외국인 유저에 의해 제작된 전세계 게임 실력 지도에서도 잘 나타나 있는데요. 대부분의 나라들이 평균 이상을 넘지 못하는 반면 콘솔 게임 강국인 일본을 제치고 오직 한국, 독일, 스웨덴만이 각 티어로 구분돼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지도가 공개됐을 당시 즉각 수정해야 된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스웨덴과 독일 의 경우 FPS에서 월등한 실력을 갖춘 건 인정하지만 장르에 관계없이 모든 게임을 압도하고 있는 한국은 그보다 더 상위의 독립 티어로 구분해야 한다는 것이었죠. 도대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실력이며 이런 말까지 나돌았을까? 2008년 출시한 단편 영화 살인의 막장에서는 지금껏 보지 못한 특이한 모습의 살인마가 출연합니다. 그가 주인공을 괴롭힐 때 사용한 무기는 칼이나 총이 아닌 숟가락이었습니다. 한 번에 치명적인 부상을 입힐 수는 없었지만 아주 보잘것없는 데미지로 짜증나게 때리는 집념과 끈질김은 관객의 입장에서도 정말이지 돌아버리게 만들었는데요. 이와 비슷한 일이 게임에서도 벌어져 전세계 네티즌들을 충격에 빠뜨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게임에는 일반적으로 공략 가능하게 만들어진 몬스터가 있는 반면 스토리나 튜토리얼을 위해 굳이 공략할 필요도 그럴 수도 없는 보스몹이 존재합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경우 주인공은 1의 데미지밖에 입히지 못하지만 적에게 한두 대만 맞아도 그대로 다운되도록 세팅돼 있기 때문에 개발자의 입장에선 굳이 별도의 코멘트를 넣지 않아도 게이머 스스로가 다른 방법을 찾겠거니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극악의 난이도로 유명한 다크소울 시리즈에서도 이런 파트가 존재합니다. 게임 초반 유저들로 하여금 회피하는 법을 배우고 기본적인 전투 기술을 습득하라고 만든 수용소의 데몬 파트에서는 끝판왕급의 몬스터 레벨에 비해 플레이어에게는 아무런 무기도 방어구조차 없이 홀랑 풀을 엮어 만든 팬티 한 장만 걸친 상태라 유저는 여기서 자신의 나약함을 알고 향후 게임 진행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어쨌든 기본 룰은 잽싸게 도망친 후 나중에 돌아오는 것. 그런데 자신을 한국인이라 밝힌 한 유저가 이 몬스터를 잡아버리는 어처구니 없는 사태가 벌어진 것이죠. 마치 리듬을 타듯 맨손으로 주먹질을 하더니 절도 있게 패턴에 맞춰 조금씩 피를 깎는 플레이는 가히 경이로운 수준이었는데, 만약 여기서 한 대만 더 때리고 싶다는 조바심을 갖는 순간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나온다는 걸 잘 알아서인지 수십 분간 초인적인 절제력을 보여주며 결국 스토리상에 없는 초반 클리어를 해내게 됩니다. 믿거나 말거나 해당 플레이어는 이를 당연히 잡아야 할 몬스터로 착각하고 초반부터 너무 어렵다며 후덜거린 것으로 전해져 게임 팬들을 두 번 경악하게 만들었죠. 2012년 5월 출시한 디아블로3에서는 전세계 동시 오픈이자 엄청난 인기에도 불구하고 10년 만에 등장한 후속작이었던 탓에 모든 나라 유저들은 마치 경쟁하듯 갖가지 기록들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해외 팬들, 특히 미국 유저들은 개발사 측에 즉시 불만을 표했습니다. 시차상 아시아가 5시간 빠르게 오픈하다 보니 콕 집어 한국인들을 거론하며 그들의 종특상 자신들이 너무 불리하다는 하소연이었는데요. 슬슬 미국 서버가 오픈할 무렵 그들의 우려는 현실이 됐습니다. 디아블로는 노멀, 나이트메어, 헬, 인페르노 4단계로 구성돼 전 단계를 클리어하며 자연스럽게 다음 단계로 진행되는 방식인데, 불과 5시간 만에 한국인들이 노멀 모드를 클리어했고 17시간 경과 후 나이트 모드마저 클리어했다는 소식이 올라오자 해외 유저들은 그 순간 디아블로에게 애도를 표했고, 한국인들은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라는 반응부터 개발사는 한국용으로 더 어려운 레벨을 만들어야 한다, 한국 게이머들은 심각하게 돌았다, 개발사는 6개월을 예상했는데 그들은 6시간도 채 걸리지 않았다며 자포자기한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외국 게이머들의 반격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마침내 만렙에 도달했다며 대대적으로 선언했던 그들은 레벨업 순간을 녹화해 유튜브에도 올리며 잠시나마 화제의 중심에 서기도 했는데요. 문제는 이미 8시간 전 한국에서 만렙을 찍은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었죠. 참고로 이는 각자의 서버 오픈 시간이 기준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믿을 수 없었던 그들은 도저히 말이 안 된다며 반박했지만, 누군가 해당 게이머가 한국인이라고 귀뜸하자 다분히 설득력이 있다고 판단, 고개를 끄덕이며 수긍했다는 뒷이야기가 나돌기도 했죠. 하지만 어쨌든 여기까진 그저 꾸준함과 센스만 있다면 도달할 수 있는 컴까기의 영역일 뿐, 플레이어와 플레이어 간의 대결에서 한국인과 맞붙은 경험이 있는 외국 게이머 중에는 수준 차이를 넘어 공포심마저 느꼈다는
반응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워크래프트 3 NGL 결승 리그가 있던 바로 전날 한국의 장재우 선수는 오른팔이 골절되는 부상을 당했습니다. 그는 응급실에서 무려 전치 6주의 진단을 받고 팔 전체에 단단한 깁스를 하게 됐는데요. 마우스를 잡는 오른손을 다친 만큼 경기 출전이 어려우리라 생각했지만 이는 단순한 착각이었습니다. 깁스를 한 채 그대로 경기에 출전한 장재우 선수는 한 손만으로 전대회 우승과 준우승을 휩쓴 외국인 프로게이머를 너무나 허무하게 이겨버린 것이죠. 경기 후 인터뷰에서 그는 그냥 예측한 대로 플레이했더니 이기더라 라며 허무함을 극대화시키기도 했습니다. 스타크래프트2 북미 예선에서는 더 황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게임이 끝난 당시 대회에 출전했던 선수들 사이에서는 이상한 분위기가 맴돌았는데요. 누군가가 맵팩을 사용했다는 내용이 트위터에 게재되자 눈덩이처럼 불어나던 의심은 점차 기정사실화됐고 선수들 역시 이에 대한 궁금증을 이어갔습니다. 이 상황에서 북미 게임 유력지인 게임스팟은 주최 측의 공식 입장을 전하며 충격적인 답변을 게재했는데요. 예선에 참가했던 선수 중 피직3라는 아이디를 사용한 미국 선수가 맵팩을 사용한 정황이 포착됐고 증거 확보 후 실격 판정을 받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후 더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해당 선수가 패자 6라운드 경기에서 한국 프로게이머에게 패배했다는 것, 바로 전 승자 5라운드에서도 한국 게이머에게 맵팩을 쓰고 졌다는 것이었죠. 심지어 이 경기에서 단 한 번의 승리도 거두지 못한 채 2대 0으로 완패했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다음 상대 게이머는 물론 해외 팬들은 그 황당함에 조용히 몸을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물며 평범한 한국인조차 초인으로 만들어버리는 한일전의 경우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지난 2019년 배틀그라운드에서는 한일 양국의 자존심을 건 이벤트 매치가 진행됐습니다. 경기의 룰은 32대 32로 대규모 전투의 특성상 워낙 변수가 많았기 때문에 실력을 논외로 두고 어느 쪽의 승리도 쉽게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요. 경기가 시작되고 일본 팀은 맵의 정가운데에 전원이 집결하는 독특한 알바키 전략을 구사했습니다. 반면 한국팀은 부채꼴 모양으로 퍼져 주변을 감싸는 형태로 진지를 구축, 중앙으로 생존 구역이 좁혀지는 게임의 특성상 일본팀이 압도적으로 유리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명불허전 한국 게이머답게 이들은 단순 피지컬만으로 불리한 상황을 뒤집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1킬당 5만원의 보너스가 지급된다는 소식에 같은 팀의 차량 타이어를 터트리는 등 견제하는 여유까지 보이며 무난하게 승리를 챙겼는데요. 결과는 일본팀 32명을 전부 처리하는 동안 한국팀의 희생은 고작 11명, 공성전에서 공격 포지션이었음에도 불구 무려 3배에 가까운 차이는 사실상 충격에 가까웠고 애초에 예상됐던 팽팽한 승부도 그렇게 허무하게 끝나고 말았죠. 당시 시청자에 따르면 말이 승부지 이건 일방적인 사냥을 보는 것 같았다며 철저하게 팀 단위로 움직인 쪽이 개인주의에 질 수도 있다는 것을 오늘에서야 알게 됐다며 놀라움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한국이 세계 최빈국에서 선진국 대열로 급성장할 수 있었던 비결도 바로 이 같은 승부욕과 센스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들 아침에 브리핑 공지를 하니 북한 관련된 이슈가 아닐까 싶어서 기대 섞인 전화들을 많이 하셨는데 중요한 내용 꼭 말씀드려야 될 내용이 있어서 왔습니다. 지난 우한에서의 우리 제외 국민의 소위 말하는 귀국 작전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고 그때 최대 이슈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동안 저희 정부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세계 어디라도 그곳에 한국인이 있다면 우리 국민의 안전한 귀국 지원을 위해 외교적 역량을 총동원했습니다. 지난 1월 말 중국에서 시작된 우리 국민에 대한 이 같은 귀국 지원 작전은 아프리카에서 29개국, 중남미 20개국, 유럽 17개국, 중동 14개국, 아시아 태평양 지역 11개국, 아세안 8개국, 북미 및 동북아에서 각각 2개국에서 진행됐습니다. 그 결과 지난주 금요일인 5월 22일 기준으로 모두 103개 국가에서 우리 제외 국민 3174명의 귀국 지원을 완료했습니다. 1,000명이 넘는 제외 국민의 귀국을 돕는 과정에서는 다양한 방식이 동원됐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우한에서 했던 것처럼 군용기를 포함해 정부가 직접 전세기를 투입하는 방식과 민간 항공 증편을 위한 정부 차원의 교섭 등 전세기 투입의 지원 방식이었습니다. 일본과 페루는 두 방식 모두 이루어졌습니다. 전세기를 임차한 사례는 모두 6차례입니다. 군용기를 포함한 숫자입니다. 중국, 일본, 이란, 페루, 이탈리아, 에티오피아 등에서 1,707명이 이와 같은 방식으로 귀국을 했습니다.
전세기 투입의 지원 방식을 통해서는 99개국 28,467명이 우리나라로 무사히 돌아오실 수 있었습니다. 전례가 없었던 창의적인 방식까지 고안돼서 진행된 전세기 투입의 지원 방식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모든 국제 항공편이 중단되는 상황 속에서 해당국 정부와 교섭을 통해 임시 민간 항공 운항을 성사시켜 20개국 15,802명이 귀국했습니다. 둘째, 현지 우리 공관에서 항공권을 확보한 뒤 교민들에게 지원했고, 그렇게 해서 출국하신 분이 29개국 804명입니다. 셋째, 해당국의 진단키트와 방역 물품을 보내거나 예외 입국을 인정받은 기업인들의 입국 항공편과 연계해서 각각 9개국 2,106명, 3개국 537명의 귀국을 지원했습니다. 한편 우리 정부는 재외 국민 귀국 지원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국제사회에 줄곧 강조했던 연대와 협력 정신을 실천하는 데도 앞장섰습니다. 우리나라가 주선에 마련한 임시 항공편에 23개국 439명의 외국인이 탑승할 수 있도록 조치해줬으며, 48개국에서 773명의 우리 국민은 외국 정부가 마련한 항공기를 타고 무사히 귀국했습니다. 특히 우리 정부는 일본 국민의 자국으로의 귀국을 돕는 데도 적극 협력했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가 주도해 마련한 임시 항공편에 일본 국민이 탑승할 수 있도록 한 사례가 많았었는데 총 13개국 250여 명에 이릅니다. 반대로 일본이 주선한 항공편에 우리 국민이 탑승해 귀국한 사례는 13개국 100명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재외 국민 보호와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 지난 3년간 심혈을 기울여 왔습니다. 해외 체류 국민 보호 강화와 재외동포 지원 확대를 100대 국정과제로 선정하였고, 외교부 재외동포 영사국을 실로 승격시켰으며, 역대 정부 최초로 청와대 재외동포 담당관실을 신설했습니다. 처음으로 국가가 있음을 느꼈다. 대한민국 국민임이 참 다행스럽다. 고국 땅을 밟은 재외 국민들의 첫마디에 문재인 정부는 더욱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앞으로도 우리 국민의 무사 귀환에 총력을 다할 것입니다. 코로나19 위기 속에 그곳에 우리 국민이 있다면 정부는 주저하지 않고 창의적 해법을 찾겠습니다. 항상 국민 곁에 있겠습니다. 이상이 지난 1월 달부터 지금까지 약 4개월 가까이 진행되어 왔던 우리 국민의 무사 귀환 작전과 관련된 실적 성과를 말씀드렸고요. 끝으로 간단하게 기업인 해외 입국, 소위 말하는 우리 기업인들의 타국의 예외 입국 사례 성과와 관련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월 22일 현재 외국인 입국 제한 조치 도입 국가 중 12개 국가에서 우리 기업인 6,741명이 입국 완료했습니다. 12개국에 대해서는 상대 국가의 관계 등으로 인해서 다 말씀드릴 수 없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만 언론상에서 보도를 통해서 베트남, 중국, 우즈베키스탄, 폴란드, 헝가리, 쿠웨이트가 알려져 있습니다. 한중 간 기업인 교류를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마련된 한중 신속 통로는 소기의 성과를 현재 거두고 있습니다. 5월 1일부터 시행된 이래 우리 기업인의 중국 입국은 5월 15일 현재 467명이었고, 일주일이 지난 지난주 금요일인 22일에는 1244명으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의 경우는 지난 4월 우리 기업인 143개사 340명이 입국했었는데요. 이들 기업 가운데 82%인 127개사가 중소중견기업이었습니다. 베트남에 투자한 중소중견기업에 큰 힘이 됐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기업인의 이동 제한 완화를 위한 외교적 노력에 더욱 박차를 가함으로써 우리 경제인의 대외 경제 활동을 적극 지원할 것입니다. 한편 베트남 정부가 오는 7월부터 우리나라를 비롯한 80개 나라 국민에게 전자비자 발급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27일 베트남 정부 온라인 매체 등에 따르면 베트남 정부는 오는 7월 1일부터 한국과 미국, 중국, 일본 등 80개국 국민에 대해
전자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노이, 호치민, 다낭 등 전자비자로 입국할 수 있는 공항 8곳을 지정하고 육로와 바닷길로 입국할 수 있는 국경을 각각 16곳과 13곳으로 한정했습니다. 베트남 정부는 지난 2017년 2월부터 한국 등 40개 나라 국민을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전자비자를 발급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로 본격 시행을 늦췄고 지난 3월 22일부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국인 입국을 금지하고 있습니다.